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던 시절보다도 더 오래된 옛적에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 첩첩산 중에 사시사철 바람이 머물다 가는 외딴 마을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산세가 험하고 골이 깊어 해가 뜨는 시간보다 해가 지는 시간이 더 길었으며 겨울이 오면 눈이 처마 밑까지 쌓여서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나오기조차 힘든 곳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이고 매서운 칼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어대는 밤이면 마을 사람들은 아랫목에 이불을 덮어쓰고 앉아 예시야기를 나누며 긴 밤을 보내곤 했습니다. 이 마을 끄트머리, 산비탈이 시작되는 가파른 곳에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는데 그곳에는 마음씨 곱기로 소문난 총각 칠성이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물려받은 재산 하나 없이 남의 집 일을 도우며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한 청년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밤하늘의 별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라고는 비바람을 겨우 막아주는 낡은 오두막과 돌아가신 어머니가 밤을 새워지어 주신 두툼한 솜옷 한 벌뿐이었습니다. 비록 솜이 뭉치고 천이 닳아 군데군데 기운 자국이 선명했지만 칠성이에게 그 옷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자 어머니의 따뜻한 품과도 같았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늦가을부터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른 봄까지 칠성이는 잠시도 그 솜옷을 몸에서 떼어놓지 않고 애지중지 아꼈습니다. 어느 해 겨울은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리고 추위가 매서워 마을 앞 가을물조차 꽁꽁 얼어붙어 흐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산짐승들도 먹이를 구하지 못해 마을로 내려와 기웃거리고 사람들은 땔감이 떨어져 냉골방에서 오들오들 떨며 긴 겨울을 나고 있었습니다. 칠성이 역시 며칠째 땔감을 구하러 산에 오르지 못해 방 안에 냉기가 가득했지만 부지런한 그는 날이 조금 풀리는 기미가 보이자마자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눈 덮인 산길은 미끄럽고 위험했지만 칠성이는 묵묵히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 모으며 추위에 떨고 있을 아랫마을 노인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날따라 칠성이는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까지 들어가 나무를 하게 되었는데 정신없이 나무를 줍다 보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둘러지게 가득 나무를 싣고 산을 내려오려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굵은 눈송이가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자 칠성이는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발목까지 빠지는 눈 때문에 걷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길을 잃지 않으려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던 칠성이는 마을로 넘어가는 가파른 고갯마루인 바람제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바람제는 이름 그대로 사시사철 거친 바람이 불어닥치는 곳으로 겨울이면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휘몰아쳐 마을 사람들도 넘기를 꺼리는 험한 고개였습니다. 칠성이가 숨을 헐떡이며 고갯마루에 올라섰을 때 휘몰아치는 눈보라 사이로 희미하게 웅크리고 있는 검은 물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눈 덮인 바위이거나 쓰러진 나무인 줄 알았으나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회색 승복을 입은 노수님 한 분이 눈 위에 쓰러져 꼼짝도 하지 않은 채 하얗게 눈을 뒤집어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칠성이는 깜짝 놀라 지게를 벗어던지고 스님에게 달려가 몸을 흔들어 깨웠지만 스님은 이미 정신을 잃은 듯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스님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으며 앙상한 손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얇은 승복 한 장만을 걸친 채 이 모진 추위와 눈보라를 견디다 못해 탈진하여 쓰러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칠성이는 다급한 마음에 자신의 입김을 불어 세우님의 언손을 녹여보려 했지만 거센 바람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스님이 얼어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칠성이는 잠시 망설일 겨를도 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유일한 소못의 고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가 두려웠지만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두툼한 소못을 벗자마자 날카로운 얼음 조각 같은 바람이 칠성이의 얇은 호적삼 속으로 사정없이 파고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온몸에 털이 곤두서고 이가 딱딱 부딪혔지만 칠성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벗은 소못으로 스님의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칠성이의 천이 남아있는 따뜻한 소못이 스님을 덮자 마치 기적처럼 스님의 굳었던 얼굴에 희미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는 스님을 업고 마을로 내려가고 싶었지만 이미 탈진한 자신의 몸으로는 눈길을 헤치고 사람을 업고 가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구나 날은 이미 어두워져 지척을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스님을 바람이 덜 닿는 바위 틈으로 옮기고 자신이 해온 땔감 중 마른 것들을 골라 주변에 바람막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소못을 스님의 몸에 더 단단히 여며주며 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부디 이 옷의 온기로 밤을 버텨주십시오. 날이 밝는 대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스님은 여전히 눈을 뜨지 못했지만 칠성이의 간절한 마음을 느낀 듯 얕은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이제 칠성이에게 남은 것은 얇은 호적삼 한 벌과 뚫어진 집신뿐이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온몸을 휘감았고 손발은 감각이 없어질 정도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칠성이는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 허벅지를 꼬집으며 눈보라 속을 뚫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바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고 들이마시는 숨마다 폐가 얼어붙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이를 악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춥다고 주저앉으면 저 스님도 나도 모두 죽는다. 어떻게든 살아서 내려가야 한다.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소중한 옷을 남에게 주워버렸다는 아쉬움보다는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그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칠성이는 거의 기어가는 수준이었습니다. 온몸은 눈사람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고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말을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멀리서 깜빡이는 마을의 등불이 보이자 칠성이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자신의 오두막을 향해 달렸습니다.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냉기가 감도는 방이었지만 바깥의 추위에 비하면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칠성이는 젖은 호적삼을 벗어던지고 솜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에서는 뜨거운 기운이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몸의 열기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었다는 뿌듯함에서 오는 마음의 온기였습니다. 밤새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칠성이의 오두막을 집어삼킬 듯 으르렁거렸습니다. 칠성이는 이불 속에서 웅크린 채 바위 틈에 남겨두고 온 스님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소못이 낡아서 바람을 잘 막아줄 수 있을까? 밤새 눈이 더 많이 와서 스님이 묻히면 어떡하지? 온갖 걱정이 꼬리를 물었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날이 밝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가 몰려왔지만 칠성이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머니라면 분명 잘했다고, 사람의 목숨보다 귀한 옷은 없다고 칭찬해 주셨을 것이라 믿으며
칠성이는 겨우 쪽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짓말처럼 눈이 그치고 맑은 해가 떠올랐습니다. 칠성이는 눈을 뜨자마자 옷을 챙겨 입을 새도 없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세상은 온통 눈부신 은세계로 변해 있었지만 칠성이의 눈에는 아름다운 풍경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헌 옷가지들을 겹쳐 입고 마을 청년 몇 명을 불러 모아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바람재 넘어 바위 틈에 스님 한 분을 두고 왔네. 내가 입던 속옷을 덮어드렸지만 이 추위에 무사하실지 모르겠어. 어서 가서 모셔오세.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의 말을 듣고 혀를 차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지게와 담요를 챙겨 들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헉헉대며 바람재에 도착한 칠성이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스님을 눕혀두었던 바위 틈에는 수북하게 쌓인 눈더미만이 있을 뿐 스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기 때문입니다. 칠성이는 미친 듯이 눈을 파헤치며 스님을 찾았지만 그곳에는 칠성이가 덮어주었던 낡은 소못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소못은 가지런히 개어 있었고 그 위에는 눈이 살짝 덮여 있었습니다. 주변을 아무리 둘러보아도 스님의 발자국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내려 발자국이 지워진 것인지 아니면 스님이 홀연히 떠난 것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수군댔습니다. 아마도 지나가던 도인이나 신령님이 아니었을까. 이 눈 속에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는 없는 노릇인데 어떤 이는 스님이 이미 숨을 거두어 짐승들이 데려간 것이 아니냐고 불길한 말을 하기도 했지만 개어놓은 옷을 보면 그건 아닌 듯 했습니다. 칠성이는 허탈한 마음으로 자신의 속옷을 집어들었습니다. 옷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왠지 모를 은은한 향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그 옷을 품에 안고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이 구하려던 생명이 무사히 살아났는지 확인할 길은 없었지만 옷을 돌려주듯 개어놓고 간 것을 보니 분명 스스로 일어날 기력은 찾으셨으리라 위안을 삼았습니다. 칠성이는 다시 속옷을 입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비록 스님을 다시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날 이후 칠성이에게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유일하게 가진 속옷을 내어주었던 그 밤의 기억이 그를 더욱 단단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를 미련할 정도로 착한 사람이라 부르면서도 그의 진심을 알기에 더욱 그를 아끼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라는 것이 언제나 착한 사람에게 복만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어서 칠성이의 이러한 착한 심성을 이용하려는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마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고 칠성이가 스님을 만났던 그 겨울로부터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칠성이는 여전히 가난했지만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인 최 부자네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인색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지만 일 하나는 끝내주게 잘하고 요령 피울 줄 모르는 칠성이를 꽤나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은 꼭 칠성이에게 맡기곤 했는데 이것이 화근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최 부자네 집에는 칠성이보다 늦게 들어온 만석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마름 소작인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욕심이 많고 남 잘되는 꼴을 못 보는 심술궂은 사내였습니다. 만석은 칠성이가 주인 영감의 신임을 독차지하는 것이 못마땅해 늘 칠성이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이가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면 쳇 보란듯이 유세를 떠는구먼 하며 비아냥거렸고 칠성이가 무거운 짐을 나르면 힘자랑하느라 용쓴다 며 혀를 찼습니다.
만석의 눈에는 칠성이의 성실함이 압으로 보였고 칠성이의 정직함이 어리석음으로 보였습니다. 만석은 언젠가 칠성이를 이 집에서 내쫓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여 최 부자의 재산을 야금야금 빼돌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평화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최 부자의 담장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시기와 질투의 독버섯이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칠성이는 일을 마치고 자신의 좁은 행랑방으로 돌아와 3년 전 그 속옷을 꺼내어 기우고 있었습니다. 옷은 이제 너무 낡아솜이 다 빠져나가고 천은 해질대로 해졌지만 칠성이는 여전히 그 옷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바느질 한 땀 한 땀마다 어머니의 얼굴과 눈보라 속에서 만났던 스님의 기억이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 밖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가 3년 전 그날 밤처럼 거칠게 느껴졌습니다. 칠성이는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끼며 바늘을 멈추었습니다. 마치 곧 무슨 일이 닥칠 것을 예고하듯 호롱불이 파르르 떨리며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칠성이의 방 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 칠성이의 그림자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만석이었습니다. 만석은 칠성이가 낡은 옷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문틈으로 훔쳐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런 거지 같은 옷이나 끌어안고 사는 주제에 주인 영감의 귀여움을 받아두고 봐라. 내 조만간 내 놈을 알거지로 만들어 이 마을에서 영영 발을 못 붙이게 만들 테니. 만석의 눈빛은 밤새 내리는 눈보다 더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칠성이는 자신의 운명이 큰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음을 까맣게 모른 채 그저 묵묵히 옷의 터진 부분을 꿰매고 또 꿰맬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만석의 괴롭힘은 더욱 교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가 관리하는 밭에 몰래 돌을 던져놓거나 칠성이가 여물을 준 소가 배탈이 나게 상한 풀을 섞어놓는 시기였습니다. 최 부자가 칠성이를 꾸중할 때마다 만석은 옆에서 아이고, 칠성이가 요새 딴 마음을 먹었나 봅니다. 일이 손에 안 잡히는 모양이에요. 하며 부채질을 했습니다. 칠성이는 억울했지만 자신의 불찰이라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일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칠성이에 대한 최 부자의 신뢰는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우물가에 아낙네들이 모여 빨래를 하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주제는 단연최 부자네 집에 감도는 이상한 기류였습니다. 그 착한 칠성이가 요즘 자꾸 실수를 한다며 새로운 마름이 보통 내기가 아니라던데 칠성이가 당해낼 수 있을까?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걱정했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도와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우물가 근처를 지나가다 자신을 향한 수군거림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해져 왔습니다. 정직하게만 살면 복을 받는다고 어머니는 말씀하셨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만 같아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칠성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으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년 전 그 눈보라치던 밤과는 달리 오늘은 별이 유난히도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북두칠성이 국자 모양으로 선명하게 박혀있는 하늘을 보며 칠성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둑고양이 소리 같기도 하고 사람의 발자국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칠성이가 누구냐 하고 소리치자 소리는 뚝 그쳤습니다. 칠성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칠성이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불안한 기운을 느꼈던 그날 이후 최 부자네 집안에는 보이지 않는 먹구름이 잔뜩 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먹구름의 중심에는 언제나 교활한 눈빛을 번득이는 마름 만석이 있었습니다. 만석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는 속담처럼 오랫동안 최 부자의 신임을 받아온 칠성이를 기필코 몰아내기로 작정하고 더욱 악랄하게 계획을 꾸몄습니다. 그는 단순히 칠성이를 괴롭히는 수준을 넘어서서 주인인 최 부자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 갖은 아양과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최 부자는 본래 심성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으나 귀가 얇고 의심이 많은 성격이라 만석의 끈질긴 이간질에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아침 저녁으로 최 부자의 사랑방을 들락거리며 은근슬쩍 칠성이의 험담을 늘어놓는 것을 일과로 삼았습니다. 대감마님, 요즘 곳간의 쌀이 조금씩 비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밤마다 순찰을 도는데 칠성이가 자꾸 뒷뜰을 서성거리는 것이 영 수상합니다. 만석은 없는 사실을 마치 제 눈으로 똑똑히 본 것처럼 꾸며대며 최 부자의 의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리가 있나. 칠성이는 법 없이도 살 위인일세 하며 손사래를 치던 최 부자도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매일같이 반복되는 만석의 참소에 점차 칠성이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칠성이가 정성껏 손질해 놓은 쇠죽 소태, 만석이 몰래 모래를 한 줌 집어넣는 일도 있었습니다. 소들이 여물을 먹다 말고 거친 모래를 씹어 놀라 날뛰자 최 부자가 뛰쳐나와 노발대발했습니다. 만석은 이때다 싶어 아이고, 칠성이가 소 여물 하나 제대로 못 챙기다니.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소가 병이라도 나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하며 혀를 찼습니다. 칠성이는 억울함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자신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어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칠성이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최 부자는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혀를 차며 돌아섰습니다.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가 주인집 물건에 손을 댄다더라. 칠성이가 밤에 도박판을 기웃거린다더라. 하는 출처를 알 수 없는 헛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물론 이 모든 소문의 진원지는 바로 만석의 입이었습니다. 그는 주막에 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마을 사람들에게 칠성이에 대한 거짓말을 은밀하게 퍼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칠성이의 성품을 알기에 그 말을 곧이 듣지 않았지만 개 중에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몇몇은 아니 땐 굴뚝에 영이 나겠나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칠성이는 장터에 나갈 때마다 자신을 힐끔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며 가슴 한구석이 멍드는 듯한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고요하던 상월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큰 소식이 바람결에 실려왔습니다. 한양에서 아주 높은 벼슬을 지내는 귀한 분이 조만간 이 근방을 지나간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보부상들의 입을 통해 전해진 이 이야기는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그 대감마님은 임금님의 신임이 두터운 분인데 과거에 입은 은혜를 갚기 위해 사람을 찾으러 직접 내려오신다더라. 아니, 그 높으신 분이 이 총우석에는 무슨 일로 오신단 말인가? 마을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그 귀한 손님이 누구를 찾으러 오는 것인지, 혹시 우리 마을에 경사가 나는 것은 아닌지 기대감에 부풀어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만석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욕심 많은 만석은 이번 기회를 자신의 인생을 바꿀 절호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높은 벼슬아치가 온다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질지 모른다. 내가 최부자댁의 실질적인 관리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눈도장을 확실히 찍는다면 이 구질구질한 시골을 떠나 한양으로 갈 수 있을지도 몰라. 만석의 머릿속은 온통 출세에 대한 헛된 망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눈의 가시 같은 칠성이를 하루빨리 치워버려야 했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칠성이가 알짱거리다가 혹시라도 자신의 험담이나 비리를 고발하기라도 하면 큰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석은 더욱 교묘하고 치밀하게 함정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곧 다가올 최 부자의 생신잔치 준비를 핑계로 칠성이에게 무리한 일감을 떠넘겼습니다. 이번 생신상에는 산 너머 절벽에서 자라는 귀한 약초가 꼭 필요하니 네가 가서 캐오너라.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험한 절벽을 오르다 떨어져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였지만 우직한 칠성이는 군말 없이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칠성이가 자리를 비운 사이 만석은 최 부자에게 칠성이가 일하기 싫어 핑계를 대고 산으로 놀러 갔다고 거짓 보고를 올렸습니다. 칠성이가 목숨을 걸고 약초를 캐러 간 사이 마을 어귀에 사는 곰 할머니가 칠성이의 집 앞을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곰 할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로운 분으로 평소 말이 없고 무뚝뚝하지만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칠성이가 해질 역이 되어서야 흙투성이가 된 채 손에는 귀한 약초를 쥐고 비틀거리며 내려오는 것을 본 할머니는 쯧쯧쯧쯧 혀를 차며 칠성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칠성아, 잠깐 이리 와 보거라. 내 너에게 줄 말이 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지만 엄중했습니다. 칠성이는 지친 몸을 이끌고 할머니 앞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곰 할머니는 칠성이에게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내밀며 조용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너 요즘 집안 꼴이 심상치 않다는 걸 모르지는 않겠지. 만석이라는 그놈, 눈빛이 뱀눈이야. 먹이를 노리는 독사처럼 혀를 날름거리고 있어. 네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독사가 독을 품고 덤비면 피하기 어려운 법이다. 칠성이는 숭늉 그릇을 쥔 손에 힘을 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 하지만 제가 떳떳하면 언젠가는 주인 어른도 알아주시겠지요. 할머니는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녀석아, 세상 길이 그렇게 순리대로만 돌아가면 오죽 좋겠느냐. 때로는 소나기가 내릴 때 처마 밑으로 피할 줄도 알아야 하는 법이야. 곧 마을에 큰 손님이 오신다지. 그 바람이 너에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만석 그놈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게다. 내 말을 명심해라. 네가 가진 것 중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려면 지금보다 더 눈을 크게 뜨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특히 네가 아끼는 그 낡은 소못 말이다. 할머니는 뜬금없이 소못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칠성이는 깜짝 놀라 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제 소못이라니요. 다 떨어져서 입지도 못하는 옷인데요. 할머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건의 가치는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란다. 네가 3년 전 겨울에 겪었던 일을 나는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다. 사람의 인연이라는 건 꼬인 실타래 같아서 언제 어디서 풀릴지 모르는 법이지. 아무튼 만석이가 널 함정에 빠뜨리려 할 때 절대 흥분하지 말고 네 진심을 보여주거라. 진실은 묵직한 돌과 같아서 결국은 바닥에 닿게 되어 있느니라. 곰 할머니의 말은 알쏭달쏭했지만 칠성이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칠성이는 약초를 최 부자에게 바쳤지만 돌아온 것은 칭찬이 아닌 꾸지람이었습니다. 만석이 미리 손을 써둔 탓이었습니다. 이놈 산에 놀러 갔다가 해가 지니까 아무 풀이나 뜯어온 개냐. 이게 그 귀한 약초가 맞긴 하냐. 최 부자는
만석의 말만 믿고 칠성이가 구해온 약초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마당에 던져버렸습니다. 칠성이는 마당에 흩어진 약초를 주워 담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3년 전 추위보다 더 시린 서러움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자신의 진심이 이렇게 짓밟힐 수도 있다는 사실에 다리에 힘이 풀릴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이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곰 할머니의 말씀을 되새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흥분하면 만석이 놈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하늘이 알고 땅이 알 거야. 칠성이는 방으로 돌아와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속옷을 꺼내보았습니다. 옷은 더욱 낡아 퀴퀴한 냄새가 났지만 칠성이에게는 여전히 따뜻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옷을 어루만지며 3년 전 눈보라 속에서 자신이 살렸던 그 스님의 온기를 기억해냈습니다. 스님은 무사하실까? 그날 밤 내 마음은 거짓이 아니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한편 만석은 자신의 계획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확신했습니다. 최 부자가 칠성이를 완전히 불신하게 만들었으니 이제 결정적인 한 방만 남았습니다. 만석은 마을에 돌고 있는 귀한 손님이 도착하는 날에 맞춰 칠성이를 도둑으로 몰아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쫓아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곳간 열쇠를 몰래 복사해 두었고 장날에 칠성이가 자리를 비우면 곳간의 쌀가마니를 빼돌려 칠성이의 방이나 뒷산에 숨겨둘 생각이었습니다. 만석은 어둠 속에서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칠성이, 내 놈의 운명도 이제 끝이다. 계절은 다시 돌고 돌아 늦가을에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들판의 곡식들은 추수를 끝내고 휑한 바람만이 맴돌았고 하늘은 점점 낮아지며 무거워졌습니다. 3년 전 칠성이가 스님을 만났던 그 겨울이 다시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겨울 채비를 서두르며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최 부자네 집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만석의 음모를 모르는 최 부자는 곧 오신다는 귀한 손님 맞을 준비에 정신이 팔려 있었고 칠성이는 묵묵히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며 다가올 폭풍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만석은 조용히 일어나 곳간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복사한 열쇠와 쌀을 담을 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방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달빛만이 만석의 비열한 그림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능숙하게 곳간 문을 열고 들어가 쌀을 자루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 쌀자루를 칠성이 놈의 땔감 더미 속에 숨겨두면 꼼짝없이 도둑으로 몰리겠지. 만석은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싶은 것을 억지로 참으며 부지런히 손을 놀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잠기 밝은 곰 할머니가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 그 시각에 담장 너머를 지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날이 밝자마자 만석은 호들갑을 떨며 최 부자를 깨웠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곳간 문이 열려 있고 쌀가마니가 몇 개 없어졌습니다. 최 부자는 잠옷바람으로 뛰쳐나와 곳간을 확인하고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도둑이 들었단 말이냐? 만석은 짐짓 놀란 척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미리 계산된 대로 칠성이의 장작더미 쪽을 가리켰습니다. 마님, 저기 좀 보십시오. 장작더미 사이에 웬 자루가 보입니다. 최 부자와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가 장작을 치우자 그곳에는 만석이 숨겨둔 쌀자루가 떡하니 놓여 있었습니다. 최 부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칠성이, 이놈 내 너를 그리 믿었건만 감히 주인의 곡식에 손을 대다니. 최 부자의 고함 소리에 칠성이가 자다 말고 뛰어나왔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칠성이는 쌀자루와 최 부자의 분노한 얼굴을 번갈아 보며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마님,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결코 훔치지 않았습니다. 칠성이가 무릎을 꿇고 읍소했지만 증거가 너무나 명백해 보였습니다. 만석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칠성이를 몰아세웠습니다. 이 뻔뻔한 놈 증거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오리발을 내밀어 내 놈이 3년 전부터 입고 다니는 그 거지 같은 옷 속에 훔친 돈을 숨겨둔 게 아니고 뭐냐. 만석의 말에 칠성이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자신의 속옷을 감쌌습니다. 그 옷은 칠성이의 자존심이자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이 옷은 그런 더러운 돈과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평소 순하기만 하던 칠성이가 눈에 불을 켜고 대들자 만석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더 큰 소리로 칠성이를 비난했습니다. 저 눈빛 좀 봐. 도둑이 제발 저리다더니 주인을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는구나.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칠성이는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 어귀 쪽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나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오신다 오신다 하며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문으로만 돌던 그 귀한 손님의 행렬이 드디어 마을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칠성이를 혼내려던 것을 멈추고 당황하여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만석 역시 긴장한 표정으로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칠성이는 무릎을 꿇은 채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과연 저 화려한 행렬이 자신에게 어떤 운명을 가져다 줄지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묘한 감정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요란한 꽹과리 소리와 태평소 소리가 고요하던 산골 마을의 정막을 단숨에 깨뜨리며 최 부자네 집 대문 앞으로 화려한 행렬이 들이닥쳤습니다. 마치 호랑이가 포효하듯 위험이 있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 마당에서 칠성이를 도둑으로 몰아쓰며 삿대질을 하던 최 부자와 만석은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마을 사람들도 구름처럼 몰려들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이 진기한 구경거리를 지켜보았습니다. 색색의 깃발이 펄럭이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말을 탄 관군들이 도열한 가운데 4명의 가마꾼이 맨 웅장한 가마가 마당 한가운데에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칠성이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는데 억울함에 흘린 눈물이 바닥의 흙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가마의 문이 열리고 비단신을 신은 발이 땅을 디디자 주인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갓끈을 길게 늘어뜨리고 짙은 옥색 도포를 입은 중년의 사내였는데 그 풍채가 어찌나 당당하고 눈빛이 형형한지 감히 쳐다보기조차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는 한양에서 내려온 이조판서 댁대감으로 임금님의 총애를 받는 막강한 권력가라는 소문이 사실인 듯 보였습니다. 최 부자는 황급히 버선발로 뛰어내려가 넙죽 절을 올리며 허둥지둥했습니다. 아이고, 대감마님, 이 누추한 곳까지 어인 행차이십니까? 미리 기별이라도 주셨으면 읍내까지 마중을 나갔을 터인데요. 최 부자의 목소리는 잔뜩 기어들어가 모기 소리만 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대감은 최 부자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마당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화려한 기와집이나 잘 가꾸어진 정원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당 구석에 무릎 꿇고 있는 칠성이와 그 주변에 흩어진 쌀자루 그리고 겁에 질린 하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대감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내 3년 전 이 마을 근처 바람제에서 입은 은혜를 갚고자 먼 길을 왔소. 내 아우가 출가하여 스님이 되었는데 눈보라 치던 날 얼어 죽을 뻔한 것을
이 마을의 의인이 살려주었다 들었소. 애감의 목소리는 낮지만 우렁차서 마당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만석의 머릿속이 번개처럼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눈보라 3년 전 만석은 칠성이가 틈만 나면 꺼내어 손질하던 그 낡아빠진 소못과 칠성이가 술김에 웅걸거렸던 스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만석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게 헛소리가 아니었구나. 칠성이 놈이 그 스님을 살렸다는 게 사실이었어. 하지만 욕심 많은 만석은 이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칠성이는 지금 쌀 도둑으로 몰려 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만석은 이 절호의 기회를 이용해 칠성이의 공을 가로채고 칠성이는 영영 감옥으로 보내버릴 흉계를 순식간에 꾸며냈습니다. 만석은 재빨리 최 부자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마님, 기회입니다. 칠성이 놈은 어차피 도둑질하다 들킨 죄인이 아닙니까? 감히 죄인이 대감마님의 은인이라고 나설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마님께서 그 옷의 주인이라고 하십시오. 아니면 제가 그 옷을 빌려줬다고 나서겠습니다. 최 부자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만석을 쳐다보았지만 만석의 탐욕스러운 눈빛에 압도되어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만석은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대감 앞으로 당당하게 나섰습니다. 대감마님, 그 의인을 찾으신다니 혹시 남루하지만 정성이 깃든 소못 한 벌을 찾으시는 것입니까? 대감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오호, 자네가 그 옷에 대해 아는가? 만석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예, 알고 말고요. 그 소못은 본래 저희 주인마님 댁에서 아끼던 옷입니다. 3년 전 겨울, 저희가 바람제 근처를 지나다 쓰러진 스님을 발견하고 그 옷을 덮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만석의 거짓말은 청산유수처럼 거침이 없었습니다. 마당에 엎드려 있던 칠성이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제 옷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지어주신 제 소못입니다. 칠성이가 절규하듯 외쳤지만 만석은 기다렸다는 듯이 칠성이를 발길질하며 입을 막았습니다. 이 놈이 어디서 감히 쌀을 훔치다 들키더니 이제는 남의 공까지 훔치려 드는구나. 만석은 칠성이를 더욱 거칠게 몰았으며 대감에게 읍소했습니다. 대감마님, 이놈은 저희 집 머슴인데 손버릇이 나빠 오늘 새벽에도 곡간을 털다 잡혔습니다. 허언증이 있어 남의 물건을 제 것이라 우기는 버릇이 있으니 부디 놈의 말은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대감은 눈을 가늘게 뜨고 칠성이와 만석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흑투성이가 된 채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년과 번지르르한 말솜씨로 그를 짓누르는 마름. 대감은 오랜 관직 생활로 사람을 보는 눈이 매서운 사람이었습니다. 대감은 짐짓 만석의 말을 믿는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둑이라 고얀 놈이로구나. 감히 은인을 사칭하다니. 만석은 대감의 반응에 쾌재를 부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됐다 이제 이 공은 내 것이고 보상금도 내 것이다. 최 부자 역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대감의 비위를 맞추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대감마님, 먼 길 오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안으로 드시죠. 저 흉악한 도둑놈은 광에 가두어 두었다가 나중에 관에 넘기겠습니다. 하인들이 칠성이를 짐짝처럼 끌고 가려 하자 칠성이는 바닥을 긁으며 저항했습니다. 대감마님,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 옷은 깃 쪽에 붉은 실로 기운 자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안쪽에는 칠성이가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만석이 재빨리 칠성이의 입의 재갈을 물려버렸습니다. 어허, 시끄럽다. 썩 끌고 가지 못할까. 칠성이는 광으로 끌려가면서도
시선을 대감에게서 떼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간절함과 절망으로 뒤범벅되어 있었습니다. 대감은 끌려가는 칠성이의 뒷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소매 안에서 묵직한 염주 하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칠성이가 외친 붉은 실이라는 단어가 대감의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칠성이가 갇힌 어두컴컴한 광안은 냉기로 가득했습니다. 밖에서는 대감을 환영하는 잔치 준비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돼지 잡는 소리. 전 부치는 냄새가 문틈으로 스며들어오자 칠성이는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이렇게 누명을 쓰고 쫓겨나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어머니가 물려주신 옷 하나 지키지 못하고. 칠성이는 차라리 3년 전 그 눈보라 속에서 스님과 함께 얼어 죽는 게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때 광의 뒷문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작은 구멍으로 곰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성아, 살아있느냐?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칠성이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울지 마라, 사내 자식이. 내다 들었다. 만석이 놈이 혀를 놀려 대감을 속이려 드는구나. 하지만 걱정 마라. 저 대감은 눈뜬 장님이 아니다. 아까 네가 끌려갈 때 대감의 눈빛을 보니 무언가 깊은 생각을 하는 듯 했다. 할머니는 구멍으로 주먹밥 한 덩이를 밀어 넣어 주셨습니다. 이거라도 먹고 기운 차려라. 진실이 밝혀질 때 네가 쓰러져 있으면 아무 소용없다. 옷은 어디 있느냐? 칠성이는 주먹밥을 받아들고 대답했습니다. 제 방 장롱에 있습니다. 만석이가 그것까지 가져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만석이가 그 옷을 증거라며 대감 앞에 내놓을 게다. 그놈은 욕심이 많아 빈손으로 대감을 맞이하진 않을 테니까. 네가 아까 소리친 붉은 실 이야기, 그게 참말이냐? 칠성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기워주신 자국이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되었다. 하늘이 널 버리지 않을 게야. 한편 사랑채에서는 사내 진미가 차려진 주안상이 들어오고 최 부자와 만석은 대감의 눈치를 살피며 술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술잔을 기울이면서도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옷은 지금 어디 있는가? 내 아우가 입었던 그 옷을 직접 보고 싶네만. 대감의 말에 만석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예, 대감 마님, 워낙 낡고 더러워 마님 눈을 버리실까 하여 깨끗이 빨아 보관해 두었습니다. 지금 당장 대령하겠습니다. 만석은 급히 하인을 시켜 칠성이의 방을 뒤지게 했습니다. 하인이 칠성이의 방에서 찾아온 옷은 3년의 세월 동안 더욱 낡고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솜은 뭉쳐서 울퉁불퉁했고 군데군데 천을 덧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만석은 그 옷을 받아들고 짐짓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대감 앞에 올렸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날 밤 스님을 살린 의로운 옷입니다. 비록 누추해 보이나 저희 주인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최 부자도 옆에서 거들며 허허 부끄럽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며 숟가락을 얹으려 했습니다. 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옷을 받아 들었습니다. 그는 옷을 펼쳐보기도 하고 안감을 뒤집어 보기도 하며 꼼꼼히 살폈습니다. 사랑채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만석은 침을 꿀꺽 삼키며 대감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표식이라도 있는 건가?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대감은 한참 동안 옷을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확실히 내 아우가 말한 그 옷과 비슷하구나. 낡은 모양새나 소매 두께가 영락없어. 만석은 속으로 만세를 불렀습니다. 됐다 이제. 이 공은 내 것이다. 그는 기쁨을 감추며 짐짓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황공하옵니다, 대감마님. 그날 밤 눈보라가 어찌나 심하던지 저희도 죽을 고비를 넘기며 스님을 구했지요. 만석은 자신이 겪지도 않은 일을 마치 무용담처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고갯길에서 어떻게 스님을 발견했는지, 어떻게 업고 내려왔는지 신나게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에는 결정적인 허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칠성이가 겪었던 뼈를 깎는 추위와 희생에 대한 진실된 감정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대감은 만석의 이야기를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옷의 소매 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만석의 말을 끊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네, 이 옷을 스님에게 덮어주고 나서 돌아올 때 무엇을 입고 왔는가? 만석은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네아, 당연히 겉옷을 벗어드렸으니 아내는 다른 옷을 입고 있었지요. 두툼한 저고리를 입고 있어서 견딜만 했습니다. 만석은 대충 둘러댔지만 대감의 눈매가 순간 매섭게 변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두툼한 저고리라. 대감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더니 다시 옷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내 아우가 말하길 은희는 자신의 유일한 겉옷을 벗어주고 얇은 호적산 바람으로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다고 했네. 그래서 아우는 그 은인이 얼어 죽지 않았을까. 3년 내내 가슴을 졸이며 살았지. 헌데 자네는 두툼한 저고리를 입고 있어서 괜찮았다. 대감의 목소리에 서서히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아, 그게 기억이 오래되어 가물가물합니다만 호적삼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만석이 횡설수설하며 변명하려 하자 최 부자도 덩달아 당황하여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대감마님, 이놈이 워낙 많은 일을 하다 보니 기억이 뒤죽박죽인 모양입니다. 너 이놈, 대감 앞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지 못하겠느냐. 최 부자가 만석을 타박하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지만 대감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아니요, 기억이 틀릴 수는 있어. 허나 이 옷에는 기억으로 꾸며낼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하나 더 있어. 대감은 옷의 안주머니 쪽을 손으로 짚으며 만석을 쏘아보았습니다. 이 주머니 속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아는가 아우가 옷을 돌려주러 갔을 때 고마운 마음에 작은 선물을 주머니 깊숙이 넣어두었다고 했네. 자네가 옷의 주인이라면 응당 그것이 무엇인지 알겠지. 대감의 질문은 만석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만석은 칠성이의 방에서 옷을 훔쳐오기만 했지 주머니 속까지 뒤져볼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습니다. 돈살 아니면 부적. 침묵이 길어질수록 만석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갔고 최 부자의 얼굴도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만석은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아무거나 내뱉었습니다. 아, 생각났습니다. 금가락지였습니다. 스님께서 고맙다며 금가락지를 넣어두셨지요. 만석은 탐욕에 눈이 멀어 가장 감나가는 물건을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대감의 표정이 일순간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옷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금가락지라. 수행하는 스님이 금가락지를 가지고 다닐 리 만무하지 않소. 자네는 거짓말을 하고 있군. 대감의 호령에 만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대감은 밖을 향해 우렁차게 소리쳤습니다. 여봐라. 당장 광에 갇힌 그 청년을 대령하라. 멍석을 깔고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라.
내 오늘 이 자리에서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명명백백히 밝히리라. 대감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관군들이 움직였고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거짓의 탑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칠성이는 드디어 어두운 광에서 나와 밝은 빛 아래로, 그리고 진실의 심판대 앞으로 걸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마당개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정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마른 침을 삼키며 멍석이 깔린 마당 한가운데를 주시했습니다. 관군들이 좌우로 도열한 가운데 광에서 끌려 나온 칠성이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대감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칠성이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며칠간 갇혀 있었던 탓에 옷은 구겨지고 흙투성이가 되었으며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어 마치 진흙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구슬과 같았습니다. 칠성이는 대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대감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결연함이 그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감은 칠성이를 물끄러미 내려다보며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 칠성이에게는 천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곁에 서 있던 만석은 안절부절 못하며 눈동자를 쉴 새 없이 굴렸고 최 부자는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내느라 바빴습니다. 이윽고 대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 만석을 대할 때와는 달리 차분하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네가 이 옷의 주인이라고 주장하였느냐? 대감은 하인이 들고 있던 낡은 속옷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칠성이는 그 옷을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추위를 막아주는 옷이 아니라 돌아가신 어머니의 숨결이 서린 유일한 유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옷은 제 목숨과도 같은 옷입니다. 칠성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만석이 끼어들며 소리쳤습니다. 대감마님, 저놈의 거짓말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도둑질하다 들키니까 이제는 연기까지 하려 드는 것입니다. 만석의 발악에도 대감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하라. 진실은 말이 많은 법이 아니다. 대감의 솥을 퍼런 호령의 만석은 입을 다물었지만 얼굴은 울그락불그락하며 분노와 불안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대감은 다시 칠성이에게 시선을 돌리며 물었습니다. 네가 그 옷의 주인이라면 남들이 모르는 그 옷만의 특징을 말해보라. 아까 유자는 금가락지가 들어있다고 하더구나. 칠성이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금가락지라니요.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 옷은 겉보기에는 남루하고 솜이 다 빠져나간 볼품없는 옷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세상 어떤 비단옷보다 귀합니다. 칠성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기억을 더듬어 또렷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옷의 오른쪽 솜의 끝자락을 보시면 천이 닳아 구멍이 난 곳을 붉은색 무명실로 기운 자국이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눈이 침침하신 와중에도 밤을 새워 기워주신 자국입니다. 집에 흰 실이 떨어져 아끼시던 붉은 실을 쓰셨지요. 어머니는 그 붉은 실이 저를 나쁜 기운으로부터 지켜줄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칠성이의 말이 끝나자마자 대감은 급히 옷의 소매를 뒤집어 확인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대감의 손끝에서 드러난 것은 칠성이의 말 그대로 낡은 천 위에 촘촘히 박힌 붉은색 바느질 자국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색이 바래긴 했지만 분명 붉은 실이었습니다. 아,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대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칠성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붉은 실이라. 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실이었구나. 내 말이 맞다. 여기 붉은 실이 선명하구나. 만석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말을 안 했을 뿐입니다. 만석이 비굴하게 변명했지만 이미 마을 사람들의 눈초리는 싸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최 부자조차 만석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며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대감은 만석의 말을 무시하고 다시 칠성이에게 물었습니다. 좋다. 붉은 실은 맞추었다. 허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내가 아까 물었던 것, 주머니 속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대답해 보거라. 내 아우가 은인에게 감사의 표시로 넣어둔 것이 있다. 칠성이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3년 전 그날 밤, 칠성이는 옷을 돌려받고 나서 주머니를 뒤져볼 겨를도 없이 다시 입고 다니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님이 무사히 떠나셨다는 사실에 안도했을 뿐. 대가를 바란 적이 없었기에 주머니를 확인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칠성이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대감마님, 저는 주머니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해보지 않았습니다. 옷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해서 그저 입고 다녔을 뿐입니다. 다만 칠성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만 옷을 입을 때마다 왼쪽 주머니에서 뭔가 딱딱하고 오돌토돌한 것이 만져지긴 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산에서 나무를 하다 주워놓은 솔방울이 그대로 들어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솔반굴이라. 대감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대감은 옷의 왼쪽 주머니에 손을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쥐고 천천히 꺼내어 폈습니다. 대감의 손바닥 위에는 칠성이의 말대로 작고 마른 솔방울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윤기가 흐르는 짙은 갈색의 나무 염주 한 알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이 솔방울이 내 것이냐? 대감이 묻자 칠성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맞습니다. 산에서 불쏘시개로 쓰려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깜빡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감은 염주를 들어 올리며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염주는 내 아우가 출가할 때 스승님께 받은 귀한 물건이다. 아우는 생명을 구해준 은인에게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싶어 이 염주를 솔방울 옆에 넣어두었다고 했네. 솔방울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은 그 주인의 순박한 마음을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이지. 대감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지자 칠성이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께서 그런 귀한 것을. 칠성이는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선행이 잊히지 않고 기억되었다는 사실이 억울했던 마음을 눈 녹듯 녹여주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대감은 차가운 눈빛으로 만석을 노려보았습니다. 내 이놈 감히 탐욕에 눈이 멀어 생명의 은인을 도둑으로 몰고 그 공을 가로채려 했느냐. 네 죄는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고 하늘을 속이려 한 것이다. 대감의 호통 소리가 벼락처럼 떨어지자 만석은 혼비백산하여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빌었습니다. 대감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잠시 미쳤나 봅니다. 만석은 최 부자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지만 최 부자는 매정하게 발로 차버렸습니다. 에이, 더러운 놈, 내 집안에 너 같은 놈을 들이다니. 내 눈이 삐었지. 최 부자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만석이 지난 3년간 칠성이를 모함하고 집안을 어지럽혔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대감은 관군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여봐라, 이자를 당장 멍석말이하여 마을 밖으로 내쫓아라.
다시는 이 마을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고 관에 넘겨 그동안의 죄를 낱낱이 조사하게 하라. 관군들이 만석을 끌고 나가자 만석의 비명소리가 멀어지며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속이 다 시원하다 하며 박수를 치고 환호했습니다. 대감은 직접 칠성이에게 다가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단 도포를 벗어 칠성이의 흙 묻은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자네야말로 진정한 의인일세. 3년 전 자네가 베푼 따뜻함이 내 아우를 살렸고 오늘 자네를 살렸네. 칠성이는 송구스러워 어쩔 줄 몰라 했지만 대감은 칠성이의 두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의 칠성이는 지난 3년의 서름이 모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최 부자도 칠성이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칠성아, 내가 미안하다. 간신배의 말만 믿고 너를 의심했구나. 내 너를 볼 면목이 없다. 칠성이는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최 부자의 사과를 받아주었습니다. 아닙니다. 마님,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졌으니 되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잔칫집으로 바뀌었습니다. 대감은 최 부자에게 명하여 마을 사람들을 위한 큰 잔치를 열도록 했습니다. 오늘은 내 아우의 은인을 찾은 기쁜 날이니 마을 사람들 모두 배불리 먹고 마시게 하라. 최 부자는 기쁜 마음으로 곳간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까 칠성이가 훔쳤다고 오해받았던 쌀가마니들이 뜯겨 솥에 앉혀졌고 갓 잡은 돼지고기가 노릇노릇하게 익어갔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와 구수한 밥 냄새가 온 마을에 진동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은 칠성이를 데려다가 따뜻한 물로 씻기고 최 부자가 내어준 새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묵은 때를 벗겨내고 말끔한 옷을 입은 칠성이는 훤칠한 인물이 돋보여 처녀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정도였습니다. 칠성이가 마당으로 나오자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그를 상석으로 안내했습니다. 곰할머니도 지팡이를 짚고 나와 흐뭇한 미소로 칠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뭐라더냐? 진실은 돌과 같아서 결국은 드러난다고 하지 않았더냐? 칠성이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할머니 덕분입니다. 할머니 말씀이 아니었다면 저는 붉은 실 이야기를 떠올리지 못했을 겁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지만 최 부자네 마당은 횃불로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둥글게 모여 앉아 떡과 고기를 나누어 먹으며 칠성이의 이야기를 꽃피웠습니다. 풍물패가 흥겨운 가락을 울리고 아이들은 칠성이의 주위를 맴돌며 깔깔거렸습니다. 그동안 칠성이를 오해하고 수군거렸던 사람들도 술잔을 권하며 미안함을 표했고 칠성이는 그 모든 것을 너그럽게 받아주었습니다. 갈등과 시기로 얼룩졌던 마을에 다시금 화합과 정기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는 왁자지껄한 잔치 마당 한 구석에서 조용히 자신의 낡은 속옷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는 누명을 벗겨준 증거가 된 그 옷이 더욱 애틋하게 느껴졌습니다. 대감은 칠성이를 불러 자신의 옆자리에 앉혔습니다. 자네에게 줄 것이 있네. 내 아우가 자네를 위해 마련해 둔 것이야. 대감은 품속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어 칠성이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내 아우가 환속하기 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유재산을 정리하여 마련한 땅 문서 일세. 아우는 불가에 귀의하여 재물이 필요 없으니 생명의 은인인 자네가 이 땅을 일구며 편안하게 살기를 바랐네. 칠성이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대감마님, 저는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어찌 이런 큰 상을 받겠습니까?